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캠퍼 집중 16강은 지중해 지역에서 출현할 10개국 연합은 반유대 성격을 가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개국 연합, 열불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나라가 이제 지중해 지역에서 이제 앞으로 출현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반이스라엘, 반유대적 성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를 통한 당시에 그 AD 1세기 무렵에 그 당시의 다니엘서를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어에 들어가서 이제 오늘은 24년 그러니까 10월 11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7사태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7사태가 이제 1년이 지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헤즈볼라 삐삐 사건을 통해서 이제 승기를 잡고 있는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어떠한 이란까지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몰아붙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도 많은 것을 제 1년 가운데 많은 것을 잃은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유대주의가 이제 극성을 세계의 글로벌에 많이 퍼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굉장히 유념해야 된다. 무엇을 유념해야 되냐면 이제 프랑스와 터키와 이집트의 반이스라엘의 그러한 입장이 명확하게 그러한 명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이제 반이스라엘의 변화가 어떻게 하면 제일 중요한 이 시대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프랑스, 터키, 이집트 등은 이제 10개국 연합 앞으로 출현할 지중해 지역에서 출현할 10개국 연합 형성의 핵심 국가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핵심 국가로서는 프랑스, 터키, 이탈리아, 이집트 등이 있는데 이제 지금 시점에 있어서 프랑스, 터키, 이집트가 노골적으로 반이스라엘의 어떠한 그러한 입장에 이 확고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의 반이스라엘의 입장, 그죠? 그래서 보면은 마크롱인가 프랑스 이제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이제 이스라엘에 무기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이제 발언을 며칠 전에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헤즈볼라를 여러 가지 지금 이스라엘이 공략하는 가운데 이제 프랑스가 레바논 헤즈볼라 세력을 지원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제 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평화유지군 그죠? 평화유지군의 그 리더가 이제 프랑스 어떤 출신의 그런 군인으로서 상당히 반이스라엘적이고 헤즈볼라 측의 친화적인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띄었다. 그래서 막상 여기에 평화 유지군이 제대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이제 프랑스의 어떠한 그러한 친 헤즈볼라적인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이 요새 이제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바논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이제 미치고자 하는 이제 프랑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하마스하고 이렇게 싸울 때는 좀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을 띠지는 않았는데 이제 어때요?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예전에 이제 십자군 전쟁도 그랬고 또 근래에 들어서 여러 가지 자원 개발 다국적 기업 그 다국적 기업도 이제 프랑스 거고 이제 여러 가지 자원 개발하는 데 있어서 프랑스가 이제 깊이 이권에 개입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여러 가지 흐트러 놓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요 프랑스가 헤즈볼라 세력과 실질적으로 레바논 지역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는 헤즈볼라 세력과 결탁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또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 지역을 이제 같이 싸우고 있고 막 이렇게 폭격을 하고 하니까 굉장히 심기가 이렇게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프랑스가 요 반이스라엘로의 어떤 변화 움직임을 이제 요즘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터키 에르도안의 이제 반이스라엘 정책은 좀 유미 그좀 그 14년도에 그 가자 이렇게 봉쇄에 있을 때도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그 뭐예요? 그 여러 가지 그 선을 구조선을 이렇게 보내다가 보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해상 봉쇄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그, 그 외교 관계도 이렇게 파탄 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한 얼마 전에 또 다시 그 회복을 했는데, 또 다시 이제 여러 가지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여러 충돌로 인해서 이스라엘과의 무역을 전면 중단하는 그런 또 선언도 했고, 또 그리고 이제 하마스, 헤즈볼라 등 작전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라고 요즘 경고도 이렇게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보면 그 터키 측으로서는 여기 시리아 난민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었는데, 요 레바논 지역에서 또 이렇게 난민이 발생하면은 요 난민들은 결국 어디로 가요? 시리아로 가거나 터키 지역으로 가는데, 이런 것도 또 부담이 또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까지 노골적으로 이제 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러니까 적어도 그 프랑스, 이제 터키는 상당히 그 이스라엘이 건국하고서 그래도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또 관계도 좋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래에 들어서 이제 엔타임 임박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렇게 관계가 이제 그 굉장히 급속하게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의 또 반이스라엘 입장도 이제 그 노골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가 1979년에 그 사다트 대통령 때 여러 가지 이제 중재로 미국의 중재라든가 해서 그 시나이 반도도 이렇게 돌려주고 굉장히 이제 외교 관계를 이스라엘과 수립을 해서 굉장히 좋게 지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요번에 이제 라파 국경지대의 지하 탐구를 통한 하마스 지원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맘리에 계속 이제 이 지하 땅굴을 알면서도 그 지역을 굉장히 하마스 지역을 돕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요즘 어때요? 그, 그 반서구, 반서방, 그렇죠. 그쪽에 이제 붙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으로부터 그러니까 1년에 1조 8천억, 7천억, 8천억 달러 정도 되는 그 군사 원조라든가 여러 원조들을, 경제 원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왜냐면은 이스라엘과 이렇게 평화 협정을 맺고 잘 지내는 그러한 이제 그러한 어떤 대가로서 그런 걸 또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이제 전투기를 구입을 했다. 그래서 중국 연대에 붙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쪽 지역에서 발을 빼려고 하고, 또 미국이 또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집트가 이제 여러 개 기회주의적인 또 저쪽 편으로 붙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반이스라엘의 이제 이러한 입장을 이제 요즘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요즘 기사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에, 그러니까 1년에 이렇게 저기죠. 1년에 한 1조 7, 8천억 정도를 이렇게 13억 달러 이렇게 매년 79년 이후로 계속 이렇게 제공을 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굉장히 이제 친미국가적인 그런 행보를 보였죠. 물론 이전에는 친소련 이런 정책을 피고 있다가, 그렇죠. 친사회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협정 이후로는 굉장히 이제 미국에 이렇게 붙어 있었죠. 그러다 요즘에 이렇게 또 중국 이쪽으로 붙고 있다. 이런 가운데 또 미국은 또 그 여러 가지 군사 원조 제공으로 또 430억 원을 가자 전쟁
중재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고 이렇게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엄한데 이렇게 돈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렇죠. 이런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요 뉴스에도 보듯이 미국의 아니 저기 뭐야 중공의 그 J-10 그 이런 그 전투기를 이제 도입을 이렇게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이 한 몇 주 전에 이게 체결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한 이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지중해 지역에서 출현할 제10개국 연합 열불은 반유대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1, 2년 전만 해도 그 프랑스, 터키, 이집트가 다시 관계가 굉장히 이스라엘과 좋고 이랬죠. 터키가 잠시 이렇게 14년도부터 잠깐 나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건국 이후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핵심 국가들이 지중해권의 핵심 국가들이 반 이스라엘 반유대적인 행보를 지금 이렇게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로마 제국 부활이 되는 그 10개국 연합의 성격이 이제 반유대 성격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지중해 경제 공동체를 추구할 것이고 또 군사 문화적으로는 반이스라엘 정책을 추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나아가 이제 요 10개국 연합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제 반유대, 반이스라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역을 굉장히 최소한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이 굉장히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가장 이 시대의 초점은 지금 이 시대의 초점은 뭐냐면 열불이라고 하는 10개국 연합이 지중해서 이제 언제 이렇게 출현할 것인가가 엔타임의 어떤 핵심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핵심적인 국가들이 반이스라엘 정책으로 이렇게 1년 정도의 이 기간 동안에 급속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는 제가 볼 때 프랑스와 이제 터키는 얼마 있으면은 이제 만나서 회담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지중해권에서 어떠한 이제 좀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의 어떤 그 다시 부활이라고 할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에 물론 아직 그런 데까지는 바라보고 있지 않지만 일단 지중해권에 어떤 서로 협력하자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이 이제 몇 년 안에 보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이제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에 이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미 대선 결과가 이 시점에 있어서는 24년 10월에 지금의 그 초순경에 지금의 시점에 있어서는 이제 중순이죠. 11일이니까 오늘이. 그러니까 중순에 접어들면서 이제 한 3, 4주 정도 된 이 미 대선 결과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트럼프 당선을 가장 바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정답은 네탄야후입니다. 그렇죠? 네탄야후는 이제 네탄야후는 트럼프 당선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이래야 이란과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이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제 그 미국의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기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로서는 뭐 최악이죠. 그래서 그 해리스 당선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아마 가장 강하게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젤렌스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트럼프는 네타냐후, 그 다음에 해리스는 젤렌스키가 간절히 바란다. 근데 좀 재미있는 사실은 요 젤렌스키도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두 시비가 좀 엇갈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탄야후와 젤렌스키가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유튜브 제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막 뭐 5차 중동 전쟁이니 또 제3차 세계 대전이니 하는 용어가 남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5차 중동 전쟁하고 제3차 세계 대전을
구분해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오류로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4차 중동 전쟁까지는 어때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전쟁이 언제 시작할 것이냐 이게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5차 중동 전쟁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캠퍼분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하마스가 아니라 하마스죠. 죄송합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 후티 세력은 어때요? 이란의 대리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대리 세력의 어떤 주체 뭐예요? 우리가 어떤 민법에서도 대리 세우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본인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이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과 5차 중동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확전될 것이냐 아니면은 대략 이렇게 저기 되게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이냐 하는 그러한 문제이지 지금 5차 중동 전쟁은 벌어지고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그렇죠. 근데 이란과의 이번 충돌에서 이란 핵시설을 폭파해야 하는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란 핵시설을 폭파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 벙커버스터인가 그것도 이제 무기도 주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거를 저기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공중 구비라든가 여러 미군의 이렇게 기지에 여러 도움이 필요한데 왜냐면은 여기 요 이란 핵시설이 상당히 이제 여러 군데 또 지하 깊숙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상당히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 핵시설을 이제 한두 달 안에 이것을 폭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지금이 절대절명의 시기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이란이 결국에는 엔타임 시기에 핵을 쓸 텐데 먼저 미국이 착각하는 게 이스라엘한테 먼저 쓰는 게 아니라 그 미국한테 먼저 쓸 겁니다. 미국에 이제 여러 그 핵 테러를 해가지고 누가 이제 했는지 모르게 그렇죠. 그 수십만 명이 그 자원자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지금 다 여러 가지 그 테러 세력은 미국 내에 들어가 있고 지금 미국이 엉뚱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걸 쳐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그 반대로 하고 있죠. 오히려 이란의 핵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도록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그런 이제 정책을 계속 저기 하는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중동 정책을 보고 있는 거죠. 하여튼 미국이 먼저 핵을 이렇게 막게 된다. 그것이 핵 테러로 어떤 뭐 이렇게 그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거가 아니라 거기 핵 배낭을 통해서 이렇게 막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해결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이 한다고 하는데도 이걸 말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 5차 중동전쟁은 알겠죠? 5차 중동전쟁은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느냐? 적그리스도와의 불가침 평화 조약으로 마무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 알아야 될 거는 마지막 때 핵심 지역이잖아요. 이스라엘과 중동이.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진입 이전이나 초기에 3차 세계대전이 마지막 때의 핵심 지역인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오히려 저번 동북아 지역이나 그 유럽 지역, 그죠? 북유럽 지역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괜히 지금 유튜브에 보면 막 뭐예요? 뭐 이렇게 제 3차 세계대전이 막 이스라엘 뭐 이란 여기에서 막 일어날 걸로 막 이렇게 선동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 이제 제목들을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 3차 세계대전은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여섯째 나팔 전쟁 그때가 이제 그 중동 이스라엘 지역에 이렇게 큰 전쟁이 있는 거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제3차 세계대전으로 막 중동이 확대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이렇게 주제로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를 통한 당시 AD 1세기경의 다니엘과 다니엘서를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의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과 다니엘서의 그 역사성과 진실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세푸스는 어떤 인물인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요세푸스 서적의 그죠? 요 일부분 그 요세푸스 1권의 요 부분에 이제 몇 페이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세푸스는 이제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하는데 이제 기원 후 37년,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이제 달리시고 이제 몇 년 뒤에 이렇게 출생을 했죠. 그래서 100년경까지 살았던 그 제정 로마 시대 유대인 출신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요 베스파니우스 원래는 이제 그 누구예요? 그 에루살렘 성을 치러 온 AD 70년경 그 시절에 이제 그 함락시키러 온 장군 아니에요. 그죠? 그 장군에게 당신은 이제 황제가 될 거라고 하면서 이제 요세푸스가 이제 살아남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뭐 배신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저기가 있지만 하여튼 그 여러 가지 그 굉장히 그 역사를 한 56세경일 거예요. 56세경에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부분을 이렇게 집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헬라어로 이렇게 썼는데 그것이 여차여차 해가지고 뭐 영어본 해가지고 이제 1990년 이제 1990년대 이제 한글어 본도 이제 그 번역이 되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 몇 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1권은 이제 창세기부터 고레스 원년까지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편했고 요세푸스가 지우고 김치찬 이제 이렇게 옮긴 그 책인데 오늘 살펴볼 거는 이제 유대 고대사 10권의 11장 부분 그 부분 중에서도 이제 7번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부분은 666페이지 1권의 유대 고대사 1권의 666에서 669 9페이지까지 4페이지 가량 됩니다. 그래서 이번 10권 제11장 느부갓네살 그 후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여러 계승자들에 관한 역사와 바사 그러니까 곧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 의해 바벨론 왕국이 붕괴되는 경위, 그리고 메대에서 다니엘이 당한 체험과 예언에 대한 역사, 이 부분이 이제 10권의 제11장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7번 함정을 파서 다니엘을 없애려고 했던 자들이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건 이제 다니엘서 이제 6장에 나오잖아요. 그 사자굴에 모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구원을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러한 다니엘 그 내용입니다. 하여튼 함정을 파서 다니엘을 없애려고 했던 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만든 함정에 빠져 멸망을 당하게 되자 다리오는 전국에 서찰을 보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유일의 신임을 강조하였다. 하여튼 이 부분이 유대 고대사 이 부분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는 또한 다니엘을 존중히 여기고 가장 가까이 두고 지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인물이라는 세평과 함께 다니엘의 명성이 전국에 자자하게 퍼졌을 때 그는 메대의 바타나의 탑을 하나 세웠다. 이 탑은 우아하고 또 멋진 건축물로서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그죠? 그러니까 메대 이제 악바타나라고 그 지역에 이제 탑을 세웠다. 어떤 탑이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니엘의 어떤 업적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관한 그걸 이제 그 적은 기념하는 그런 탑이겠죠. 그것이 그 멋진 건축물로서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다. 그러니까 그 요세푸스가 이제 AD 1세기경 이때까지도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탑을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최근에 지어진 신건축물로 보일 만큼 오랜 세월의 흐름에도 변함없는 새로움과 아름다움과 찬란함을
간직하고 있다. 이거 잘못 썼네요. 간직하고 있다. 원래 건축물들도 인간과 같아서 세월이 흐르면 손상이 가고 아름다움이 퇴색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한편 사람들은 메데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메데와 바사와 바르티아의 왕들이 이 탑에 장사 지냈다. 이 탑의 관리를 맡은 자는 유대인 제사장이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지켜져 내려오고 있다. 다니엘이 한 행동을 듣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기에 여기서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러니까 다니엘을 기념해서 이게 그 당시에 그 탑이 세워졌는데 그것이 5, 600년이 지난 그러한 지금의 요세푸스가 있는 AD 1세기에도 그렇게 아직까지도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있다라고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그는 신비한 계시들에 접한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기에 생전에도 왕들과 백성들의 존경과 칭찬을 한몸에 받았던 인물이었다. 비록 그는 죽었으나 그에 대한 기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가 직접 써서 후대에 남긴 여러 권의 책들이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에게 읽혀지고 잘못 썼네요. 읽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왜 요세푸스 시대에 여러 권의 책들이 이렇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들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음이 분명하다고 느끼게 된다. 그는 다른 선지자처럼 미래를 예언하는 데 끝나지 않고 그 예언의 성취 시기까지 예언했기 때문이다. 다른 선지자들은 늘 불길한 일만을 예언했고 이로 인해 왕들과 백성들의 미움을 샀으나 다니엘은 길한 일을 예언하는 선지자였다. 그의 예언은 길조였기에 만인의 호의를 살 수 있었으며 예언이 성취된 후에는 그의 말의 진실성뿐 아니라 그가 혹시 신이 아닐까라는 의견까지도 세인들 가운데서 설왕설래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이러한 여러 책들을 예언을 했는데 굉장히 성취되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이 신이 아닐까 이 다니엘이 이렇게 굉장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그는 예언을 글로 써서 후대에 남겼는데 이 글들은 그의 예언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그의 말을 들어보자. 내가 바사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에 거할 때 친구들과 함께 들에 나간 적이 있었다. 그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내 친구들은 어디론가 다 날아가 버리고 나만 혼자 남게 되었다. 나는 그만 놀란 나머지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고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다. 이때 한 사람이 나를 건드리면서 일어나서 내 동족들이 여러 대 후에 당할 일을 보도록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천사가 이제 다니엘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일어나 보니 큰 수양 한 마리가 보였는데 그런데 그 수양 머리에는 많은 뿔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뿔이 가장 컸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다니엘서 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요 수양은 이제 그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성경에는 다니엘서에는 두 뿔로 기록됐는데 여기는 이제 많은 뿔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위에 내가 서쪽을 보니 서쪽으로부터 한 마리 수염소가 공중에 나타나더니 수양에게 맹렬히 달려들어 뿔로 두 번 받아 수양을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질밟는 것이었다. 그 위에 내가 또 보니 수염소의 그 머리에서 매우 큰 뿔이 자라더니 그 뿔이 부러지고 다시 동서남북 사방을 향해 내 뿔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렇죠. 여기서 다니엘서에서는 분명히 이제 여기 걸 보면은 이게 그 여기 수염소는 이제 헬라 제국이고 여기서 큰 뿔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네 뿔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네 뿔 그러니까 카산더 제국 리시마쿠스 제국 터키 지역에 그리고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 레바논 지역에 셀루쿠스 왕조 그리고 이집트 리비아 수단 이쪽 지역에 프톨레미 왕조를 이제 각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그렇죠. 요
카산더 제국, 여기 리시마쿠스 제국, 그다음에 셀루쿠스 제국, 프톨레미 제국, 요 네 개의 헬라 제국이 네 개의 제국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다. 그래서 넷불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더니 넷불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이 뿔들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와 점점 매우 커지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다니엘서 8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작은 뿔이 나의 조국을 공격해 올 것이고 도시들을 함락시키고 성전 예배를 혼란하게 만들 것이며 1296일간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지시킬 것임을 보여주셨다. 하여튼 이렇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한 것을 이렇게 인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96일이라고 한 것이 굉장히 저기 하죠. 흥미롭죠.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수산 평지에서 이런 환상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서 그 8장에 이러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환상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아래와 같이 해석해 주셨다고 그의 책에 적고 있다. 하나님께서 수양은 메대와 바사의 제국을 가리키며 뿔은 그 왕국의 왕들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뿔은 마지막 왕을 가리키는데 그 부와 영화에 있어서 그 전에 선왕들을 능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한편 수염소는 헬라로부터 와서 통치할 자를 가리키는데 그가 두 번 페르시아와 싸워 바사를 무너뜨리고 전 제국을 손아귀에 넣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마에서 자란 큰 뿔은 첫 번째 왕을 잘못 제가 이걸 타이핑하면서 좀 몇 군데 틀렸습니다. 첫 번째 왕을 가리킨다. 큰 뿔이 떨어져 나간 후에 땅의 사방을 향한 솟아난 네 뿔은 첫 번째 왕이 죽은 후에 일어날 후계자들과 왕국의 사분을 가리키는 동시에 단연간 인간 세상을 지배할 그들은 첫 번째 왕의 자식도 아니요 친족도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알렉산더 사후에 그 자기 자식에 의해서 왕국이 계승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그러니까 장군들에 의해서 핏줄이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서 계승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뿔은 우리 국가를 함락시키고 우리 율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정부를 전복하고 성전을 약탈하고 3년간 제사를 금지시킬 한 왕이 일어날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놀랍게도 결국 우리나라는 다니엘의 환상대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난 기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놀랍다고 요세푸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6세기 BC 6세기의 이 예언이 이렇게 BC 3세기에 이렇게 또 BC 2세기에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BC 2세기에 안티오쿠스 아피파네스에 의해서 이 작은 뿔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요세푸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기 훨씬 전에 다니엘이 이것을 예언하고 글을 남겼다는 점이다. 다니엘은 이 밖에도 우리나라가 로마 정부에 의해 폐허가 될 것임도 예언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요세푸스가 로마 정부 네 번째 짐승이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당당하게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될 것을 이제 요세푸스가 이제 확실히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잘 알아가지고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자신이 이제 이러한 처신을 한 거죠. 그렇지만은 이것을 요 로마 정부가 요 마지막 때 이렇게 다시 나타난다고 하는 이러한 중의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그 부분까지는 알지는 못했습니다. 당시로 이제 끝날 것으로 이제 보았던 거죠. 하여튼 다니엘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기록하였다. 따라서 그의 길을 읽는 자는 글을 잘못 쓴 것 같네요. 글을 읽는 자는 누구나 그의 예언이 놀랍게도 성취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를 깨닫게 되며 그 결과로 에피큐리아 학파, 그러니까 에피큐로스 학파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건
그 어떤 그걸 뭐라고 하나요? 이게 굉장히 그 쾌락주의라고 하죠. 그렇게 어떤 현세의 그러한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들 뭐 영적인 것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현재의 쾌락이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학파가 그 당시에 유행을 했었는데 이 학파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에피큐리스 학파는 섭리를 인간의 삶 밖으로 내동댕이 친다. 하나님께서 세상사를 돌보시고 우주는 하나님에 의해 통치되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는 통치자나 관리자 없이 저절로 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에 보면은 뭐예요? 진화론자들 아니에요. 무신론자, 진화론자의 어떤 스승이 어떤 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에피큐로스 학파에 대한 비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에피큐리아 학파의 생각처럼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없다면 세계는 배가 수로 안내인 없이 바람에 의해 파손되고 말을 모는 자가 없어서 곧 전복될 병과와 같을 것이다. 따라서 만일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 세상이 움직여진다면 세상은 서로 충돌하여 박살날 것이며 결국은 멸망으로 무로 돌아갈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다니엘의 예언을 놓고 볼 때 이 에피큐리아 학파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생각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요세푸스는 요 다니엘의 예언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다. 여러 가지 인간사에. 그런데 요 에피큐리스 학파는 하나님이 이렇게 뭐 개입도 하지 않고 뭐 이런다. 이렇게 대비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피큐리스 학파를 비난하고 있는 거죠.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즉 세계가 기계적 필연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러니까 기계적 필연은 저기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굴러간다 이야기입니다.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일의 예언에 따라 잘못 예언에 따라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현하고 싶은 것은 나는 이것들을 내가 거룩한 책에서 보고 읽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옮겨 적었다는 사실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그냥 흘러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언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예언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먼저 어떤 적이다. 뭐 기계적으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일들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잘못 썼네요. 그러나 독자 중에 이와는 다른 견해를 가진 분이 계신다면 그같이 생각해도 나는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없음을 양지해 주기 바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세푸스가 학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나 나와 같은 생각을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도 나는 존중한다. 이런 이야기를 학자적인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글을 통해서 AD 1세기경에 그렇죠. 쓰여진 이러한 이제 그 요세푸스의 글을 통해서 다니엘의 어떤 역사성과 진실성 그리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성취된 이러한 다니엘의 예언들이 이렇게 성취된 것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경이롭게 보고 있었는가. 그래서 그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이러한 이제 다니엘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곧 이제 여러 가지 71의 예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곧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 열망이 그 당시에 가져다 준 또 대표적인 서적이 다니엘서라고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하여튼 결어를 말씀드리면 이제 지중해 지역은 열불, 10개국 연합이 이제 그러니까 후 로마 제국이죠. 그렇죠. 후 로마 제국 10개국 연합이 나타날 지역이다. 근데 지금 이제 프랑스, 터키, 이집트가 이제 열부를 이루는 이런 국가들이 될 터인데 이러한 이제 나라들이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과 친하게 잘 지냈는데 이러한 이제 17 사태 이후부터 그러니까 이란과의 전쟁 그러한 이후부터 반이스라엘 입장에 서게 되었다. 그래서 장차 10개국 연합의 정치적 행보가 어떠할 것인지 우리가 짐작을 가능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 터키, 이집트 등이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영국도 이제 이스라엘 비난하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겠죠. 이제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대결하는 구도로 이제 그것이 엔타임인데 지금 이제 요 지중해 지역에서 이제 이러한 이제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요 이들이 곧 뭉치게 되어서 10개국 연합을 지중해 지역에서 이제 출현될 그러한 날도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스라엘에게는 강력한 기회가 될 건지 아니면 중대한 위기가 올 건지 곧 이제 4주 후면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리고 다니엘서의 역사성, 그죠? 왜 오늘 이렇게 다니엘과 다니엘서의 역사성과 그 진실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냐면 이것이 이제 10개국 연합 10불의 예언이 들어있는 이제 그 서적이 다니엘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다니엘 이제 그 7장, 8장, 그죠? 그리고 9장의 71회, 그 다음에 10장, 11장, 12장, 특히 11장의 남방왕, 북방왕 예언,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이러한 여러 상황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다니엘서의 역사성과 진실성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예언을 이제 여러 가지 살펴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보고, 그 다음에 그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서 보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 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순서대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이렇게 그 타임라인을 잡기가 힘들고 굉장히 색깔립니다. 하여튼 다니엘서는 예언을 우리가 이제 그 타임라인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봐야 될 서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책인데 여기 이 책을 막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진실성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이제 시도가 있는데 벌써 이 서기 1세기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대학자의 책을 통해서도 방금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이렇게 그 내용을 통해서도 이렇게 분명히 예언이 성취되는 것에 매우 놀라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3절에서 26절을 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러니까 10개국 연합입니다.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요게 이제 적그리스도죠. 작은 뿔. 그는 요 또 일어나는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라.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북방왕 적그리스도가 조약을 맺고 요 남방왕을 쳐들어가죠. 남방왕 셋불, 그죠? 이집트, 리비아, 수단 이쪽 지역을 이제 쳐들어가는 것으로 엔타임이 스타트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경하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이제 후 3년 반은 이제 적그리스도 제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10개국 연합이 지금 출연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다라고 그리고 지금 이러한 구성할 프랑스와 터키, 이집트 등이 반유대주의로 이제 근래에 요 1년 사이에 다 돌아서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10개국 연합이 출연하면 저기죠. 적그리스도가 먼저 셋불을 공격하면서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먼저 장악을 하고 나머지 7불을 전 3년 반 기간에 복속시켜서 그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그 연대 세력, 그러니까 러시아, 중공, 인도, 브라질,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연대 세력과 함께 전 세계를 또 이렇게 장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체계를 전 세계를 다 다스리게 된다. 이스라엘도 점령을 하고
이렇게 이러한 이제 스케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굉장히 살펴본 것이 이제 프랑스, 터키, 이집트가 이제 이러한 이제 서서히 이제 이런 열불에 이제 그 희미하지만 아직 희미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캠퍼분들이 이 시대의 어떤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점에서 이런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